반갑습니다. 심리학으로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더 근사하게 설계해드리는 심리학 놀자입니다.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50년 넘게 살면 이제 도가 틀 때도 됐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별것도 아닌 일에 밤잠 설치는 건 여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참 고단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상하게 인생을 한 수 위에서 내려다보듯 여유롭게 사는 분들이 꼭 한둘은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타고난 성격이 태평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철저한 자기 보호 전략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30년 인생에서 겪을 스트레스의 80%는 사라질 거라고 장담해요. 내용이 꽤 깊고 길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 제 손 꼭 잡고 따라오세요. 우선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10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평생 뼛속까지 새겨야 할 조언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6초만 버티라는 거예요. 이걸 뇌과학에서는 6초의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화가 나는 순간 비상벨을 울리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려요. 전문 용어로 편도체 하이제킹, 그러니까 감정의 하이제킹이라고 하죠.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포식자를 만난 쥐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평소에 잘 가던 길도 못 찾고 엉뚱한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화가 나면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거죠. 50대 중반에 우리 부산 사시는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평소엔 정말 젠틀하신데 술만 한 잔 들어가거나 아내랑 이야기만 하면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내분이랑 저녁을 먹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죠. 여보, 당신은 맨날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설거지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아내분이 이렇게 쏘아붙이자 김 사장님이 버럭해요. 아니, 내가 언제 안 도와준대? 나도 오늘 동창회 다녀와서 피곤해서 그래. 당신은 왜 꼭 사람을 죄인 만들어? 다시 아내가 목소리를 높이죠. 동창회 팔자 좋네. 누구는 뼈 빠지게 돈 벌 때 당신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나 떨고 참 잘하는 짓이다. 여러분, 이 대화의 끝이 어땠을까요? 결국 밥상을 엄내만에 하면서 일주일 동안 냉전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 사장님이 심리학 놀자 채널을 보시고 딱 하나를 바꾸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 속으로 6,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6초가 지나면 신기하게도 마비됐던 이성이 돌아오거든요. 일주일 뒤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김 사장님이 딱 6초를 참았대요. 그랬더니 입 밖으로 나오려던 모진 말이 쏙 들어가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아내도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와서 피곤하겠구나.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나만 손해지. 여러분, 이게 바로 한수위 사람들의 대처법이에요. 6초만 버티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잠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이 귀한 정보들이 매일 배달되는데 놓치면 손해잖아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제 열정에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남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조명 효과라고 해요.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코넬 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학생 한 명에게 아주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히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했죠. 그 학생은 얼굴이 벌개져서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그 셔츠를 기억하는 사람은 20%도 안 됐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여사님 사례를 보면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이분은 동창회나 모임에 갈 때마다 옷 고르는 데만 3시간이 걸렸어요. 혹시라도 옷이 안 어울린다고 뒤에서 수군거릴까봐 전전긍긍하셨죠. 하루는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나간 걸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야 알게 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나 미쳤나봐. 이걸 어째? 사람들이 다 내 발만 보고 있을 거야. 오늘 모임은 망했어. 집에 갈래.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해요. 여사님 진정하세요. 누가 남의 발을 그렇게 자세히 봐요? 그냥 앉아 계세요. 이 여사님이 울먹이며 대답하죠. 아니야. 아까 저기 박 여사가 나 쳐다보는 거 봤어. 분명히 내 신발 비웃는 거야. 아유, 창피해서 못 살겠네.
결국 이 여사님은 그날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구석에만 박혀 있다가 오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여사는 그날 눈이 침침해서 이 여사님 얼굴을 알아보려고 쳐다본 것뿐이었고 신발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발가락에 난 티눈이 아파서 남의 신발이 짝짝이인지 아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 답답한 조명 아래서 내려오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세 번째 조언은 정말 의외일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선물을 주지 말고 오히려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해요. 미국의 건국 공로자인 프랭클린은 자기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정적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뇌물을 주거나 아부를 했을 텐데 프랭클린은 달랐습니다. 그 정적이 아주 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그 귀한 책을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책을 빌려준 정적은 어떤 심리 상태가 됐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일치시키려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책을 빌려줬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는 뜻이고, 그건 곧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증거라고 뇌가 스스로를 세뇌시켜버린 겁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이랑 원수처럼 지내던 50대 초의 선생님이 이 방법을 써보셨어요. 맨날 싸우기만 하다가 어느 날 주차장에서 아랫집 젊은이를 만났죠. 최 선생님은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정중하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저기요, 젊은이, 내가 요새 스마트폰 앱으로 공과금 내는 걸 배우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안 되네. 혹시 바쁘지 않으면 잠깐만 좀 봐줄 수 있을까? 아랫집 청년이 당황하며 말해요. 아, 저 바쁘긴 한데 이 버튼 누르고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최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화답하죠. 어이구, 정말 고마워. 젊은이 아니었으면 오늘 하루 종일 헤맬 뻔했네. 역시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랫집의 발망치 소리가 줄어들었대요. 젊은이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준 친절한 할아버지라는 인식이 박히니까 조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관계의 주도권은 베푸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부탁하는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사람의 뇌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니크 효과라고 불러요. 사람의 뇌는 이미 끝난 일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미완성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그걸 끝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려고만 해요. 50대 박 사장님은 퇴직하고 나서 카페를 차리겠다고 3년째 공부만 하고 계셨어요. 여보, 나 이번에 커피 로스팅 자격증 땄어. 이제 인테리어 공부 좀 더 하고 내후년쯤 오픈하면 딱이겠지? 아내분이 한숨을 쉬며 말해요. 당신은 무슨 카페를 국가고시 준비하듯이 해? 그냥 일단 작게라도 시작해보라니까요. 박 사장님이 버럭해요. 아니, 뭘 알아야 시작을 하지, 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하는 법이라고. 박 사장님은 3년 동안 준비만 하다가 결국 기운이 다 빠져서 포기하셨어요. 반면에 한 수 위인 사람들은 자이가르니크 효과를 이용해요. 일단 간판부터 달고 메뉴 하나만 먼저 팔아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는 이거 아직 안 끝났네. 어서 완성해야지라고 비상벨을 울리며 우리를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섯 번째 조언은 생각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5초 법칙이에요. 우리 뇌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5초 안에 핑계 회로를 가동해요. 에이, 피곤한데 내일 하지 뭐. 오늘 비 온다는데 운동은 무슨, 이런 식으로요. 이걸 깨는 방법은 우주선 발사 카운트다운처럼 5, 4, 3, 2, 1 하고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40대 중반의 워킹맘 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운동 가겠다고 알람을 맞추지만 늘 실패하셨죠. 오전 6시 알람이 울려요. 5분만 더 잘까? 어제 늦게 잤는데 오늘만 쉬지 뭐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5, 4, 3, 2, 1 발사. 정 여사님은 숫자를 세자마자 그냥 이불을 걷어차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신기하게도 몸이 움직이면 뇌는 포기하고 따라와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하기 싫은 일이 생길 때마다 5, 4, 3, 2, 1 하고 몸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조언은 남과의 비교라는 지옥에서 탈출하는 법이에요.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통해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에 빠지면 우리 뇌의 통증 센터가 활성화돼요. 실제로 매를 맞는 것만큼 아프다는 뜻이죠.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 사시는 50대 성공한 사업가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늘 우울해 하셨어요. 여보, 옆집 이상문에 이번에 차 바꿨대. 최고급 외제차라던데 우린 이게 뭐야? 우리 차도 충분히 좋은 건데 왜 그래요? 당신 연봉도 남들보다 훨씬 높잖아요. 높으면 뭐 해? 이상문은 이번에 아들 명문대 보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는 애 교육도 못 시킨 무능한 아빠 같아서 잠이 안 와요. 김 선생님은 80억 인구 중에 내 위에 한 명만 있어도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한 거죠. 한수위 사람들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들의 유일한 비교 대상은 어제의 나 자신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는가?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7번째 조언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만족 지연 능력이에요. 마시멜로 테스트 아시죠? 지금 눈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참으면 나중에 2개를 얻게 된다는 원칙이에요. 동물 세계에서도 침팬지들이 당장 눈앞에 과일을 먹는 대신 도구를 만들어 더 많은 먹이를 얻는 법을 배우거든요. 60대 초반의 이 선생님과 최 선생님은 동창인데 지금 삶이 완전히 달라요. 이 선생님은 젊을 때 돈이 생기면 무조건 썼어요. 소위 말하는 욜로였죠. 반면 최 선생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셨어요. 야,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퍽퍽하게 사냐? 나중에 죽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즐겨야지. 이 선생님 즐기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나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사고 싶은 거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뭐. 30년이 지났어요. 이 선생님은 이제 은퇴 후 생계를 걱정하며 매일 밤 불안에 떨지만 만족을 지연했던 최 선생님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진짜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만족을 지연한다는 건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예요. 8번째는 유능한 당신을 밤마다 괴롭히는 가면 증후군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성공했고 유능한데 정작 본인은 나는 가짜야. 내 실력이 들통나면 어떡하지라며 전전긍긍하는 상태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조차 이 병을 앓았어요.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데 왜 다들 나를 영웅 대접하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죠. 50대 성공한 공인중개사 김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사장, 너 이번에 건물 올렸다며 정말 대단하다. 역시 넌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에이, 대단하긴 무슨, 그냥 운이 좋았지. 나 사실 지금도 불안해.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알면 실망할까봐. 아니, 이 사람아, 그 땅을 사려고 너 몇 년 동안 발품 팔고 공부한 건 잊었어? 그게 어떻게 운이야? 내 실력이지. 여러분, 김 사장님처럼 스스로를 가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면 증후군은 무능한 사람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9번째 조언은 우리 뇌를 근육처럼 키우는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노력하면 뇌도 변한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성질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로 뇌를 스스로 노화시키죠. 60대 초반에 유튜브를 시작하려다 포기할 뻔한 박 여사님 사례를 보세요. 아유,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 만지는데 무슨 유튜브야. 기계치인 내가 하면 망신만 당하지. 언니, 요즘은 70대 할머니들도 다 해. 그냥 일단 해봐. 내가 도와줄게. 안 돼, 안 돼. 내 뇌는 이미 굳었어. 배우려고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니까. 박 여사님은 처음엔 전형적인 고정 마인드셋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딱 한 단어를 가르쳐 드렸죠. 바로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라고 말하게 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직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뇌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박 여사님은 결국 2달 만에 편집하는 법을 익히셨고 지금은 인기 유튜버가 되셨어요. 여러분, 늦은 건 없어요. 단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조언입니다.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문장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말해요. 부산 앞바다의 파도를 보며 30년 지기 친구와 절교할 뻔했던 어느 퇴직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속한 정치 이야기로 싸우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친구랑 앞으로 살면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만약 오늘이 우리 중 누군가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깟 일로 화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자마자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10가지 인생 지도를 함께 살펴봤어요. 화가 날 때 6초를 참으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정중하게 부탁해서 사람을 얻으세요. 일단 저지르고 몸부터 움직이세요.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성장하는 뇌를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순간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 싸움이 아니라 마음 싸움이에요. 오늘 배운 이 심리학의 무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아 놀자였습니다.